삼진학 의대 이은혜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슬라이드 양이 조금 많은데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의료, 건강보험 의료, 의사 이런 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회재, 공공재, 사측재와 모두 해당 없음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될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자연 상태에서의 의료는 사적 재화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 재화인데요.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같은 의료보장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것이 사적 재화가 아니고 사회재 내지는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말하는 것처럼 의사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의사는 그냥 사람인 거죠.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건강제도의 문제점을 약간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제도에 문제가 있고,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국민들은 문제적인 현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공급 구조가 왜곡됐다는 거는 이제 기피과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의사들이 특정 과를 좋아하고 특정 과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을 공급 구조 왜곡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건강보험 붕괴인데, 그러면 제가 이번에 2,000명 증원을 하기 전에는 이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이거를 좀 잘 고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000명을 지르고 전공의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건강보험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먼저 의료보장 제도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그냥 의료비 할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틀 자체는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보장 제도는 왜 만들었냐? 의료가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런 사회적 규범을 전제하에 만든 것인데 의료가 어떻게 인간의 기본권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인위적인 건데 아무튼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본권을 어떻게 국가가 보장을 할 거냐? 그 방법은 이거를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의료를 사회화하면은 돈을 내는 사람과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분리가 됩니다.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한다. 이제 이런 것이 의료보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모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이슈이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접근성에는 경제적 접근성과 지리적 접근성이 있는데 경제적 접근성은 비용 부담 을 없애주는 것이고 지리적 접근성은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이 최종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경제적 접근성은 해결을 했는데 워낙 수가가 싸니까요. 근데 이 지리적 접근성을 망한 상태입니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런 개념을 좀 이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할인 제도가 아니라요. 건강보험은 이 사회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존재하는 것인데요. 사회보장에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있고, 그리고 사회보장의 이 섹션에는 보험 방식,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이고 보장하는 방식은 사회보험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보장이 의료가 인간의 기본권이다라는 전제로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의료보장 국가가 맞나? 이거를 살펴보면 일단 헌법에 기본권 의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사회보장의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의 한 일부분입니다. 국가가 사회보장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건강보험을 제대로 실행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모든 것을 병원을 만들고 병원을 소유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영국식 공영제 무상의료라고 할 수 있고요. 보험이라는 형태로 하는 것이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에서 비용 부담을 없게 하려면은 의료를 사회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적 재정을 만들어서 국민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의료보장제도라면은 공적 재정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공공의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료의 개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공공의료란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정십자병원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게 공공의료가 아닐까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공적 재정으로 제공되는 의료가 공공의료입니다. 그래서 의료보장과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의료가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공적 재정을 조달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험료를 따로 걷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이죠. 그런데 이 사회보험제에서는 이 병원이 공공이 설립했던 민간인이 설립했던 상관없이 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해서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하면은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설립병원은 지원을 하지만 민간병원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간병원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이한 형태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사적재화냐, 뭐 사회재냐 이런 거에 를 퀴즈를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 제도가 인위적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료는 당연히 사적 재화이고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 쓸 수 없고 그게 배제성이죠. 그리고 이게 공급되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를 사회화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생기는데요. 비배제성이란 돈을 안 내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비경합성은 경쟁하지 않는다. 배분한다. 이제 뭐 순서에 따라서 배분한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의료 보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 밑에는 이제 공영제 방식인데요.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니까 이 빨간색을 보시면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은 제3자 지불 방식이라고 해서 그 이전에는 의료보장 전에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서로 이제 1대1 관계였다면은 이 의료보장이 되어서 건강보험이 들어오면은 제3자 지불제도, 그러니까 돈을 보험자가 내게 됩니다. 마치 의료보장 이전은 연애할 때처럼 남자, 여자, 이제 젊은 청춘 남녀가 있는 건데 의료보장 이후는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삑사리가 생기겠죠. 근데 이 의료사회화는 의료사회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좀 이제 헷갈리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걸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의료민영화는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의료사회화가 있고 이쪽 오른쪽에 오른쪽 칼럼에 의료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의료사회화는 정치체제로 하면은 사회민주주의 방식, 사민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혼합경제 또는 관리경제라고 합니다. 이 의료사회화가 되었을 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사회재 내지는 공공재이고 가격은 정부가 통제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시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라면 내가 그 재화를 살 때 100%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의료사회화가 되면은 뭐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시장은 없고 공급자 시장은 있습니다. 공급자 시장이 있다는 것은 공급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의료는 당연히 사적 재화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가 허용이 되지만 의료 사회화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비영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영리를 허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의료 사회주의는 공급자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영리 추구는 전면 불허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료사회화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지만은 의료사회주의는 이게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이쪽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일부 복지부와 교수님들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민간보험 대표적인 예는 뭐 자동차 보험 아니면 실손보험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기초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하는 거고요.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고 보험급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받습니다. 이거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 이거 마르크스가 했던 건데 이 건강보험, 사회보험은 사실 반쯤 마르크스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은 이게 사회보험이라는 개념을 거의 모르고 뭐 알 수가 없죠. 그냥 의료비 할인 제도다, 뭐 쉽게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보험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의료보장제도가 굉장히 아이디얼하지만 결점이 있죠.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기에 균형 공급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장 가격에는 원가와 이윤이 합쳐진 가격입니다. 그런데 의료보장에서는
이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싸졌다고, 가격이 싸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급량이 있어야 되는데 의료 보장을 하게 되면은 공급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 불필요한 수요, 가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통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수요가 의료보장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는 그런 기제가 있어야 되고요. 공급자를 좀 살살 꼬드겨서 인커리지를 시켜서 너가 지금 75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 85나 뭐 80 정도 만들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공급자를 인커리지하는 그런 기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사실 이제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료보장 제도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핵심 장치가 진료권을 설정하고 환자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료 체계를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요. 이 진료권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예전에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요. 대구에서 경북대학병원 이제 거기에서 최종 진료를 하고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은 전국에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해당 권역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진료권 개념이고 이 1차와 2차와 3차가 순차적으로 이용되도록 그 질서를 만드는 것이 의례체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1995년과 1998년에 단계적으로 이 의료전달체계, 환자의료체계가 무너져서 지금은 환자들이 자유롭게 바로 3차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뭐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되지만은 대학병원 가정의학과를 거치면은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이 환자의료체계는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이제 의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OECD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OECD 평균의 2.5배입니다. 중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빨간색 동그라미가 OECD 평균입니다. 1년에 한 6.8회 정도 이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왼쪽 끝에 있죠. 그러니까 의료 이용량이 거의 전 세계 최고로 많다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것이 있는데 이게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대표적인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스웨덴을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의 중간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 스웨덴은 우리보다 의료 이용이 훨씬 적고 우리는 의사 수는 적다는데 의료 이용량은 전 세계 최고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외래 진료를 많이 보면 당연히 입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OECD 평균은 중간에 있는 빨간색 연간 7.8일 정도를 입원하는데 우리나라는 18일 정도를 입원하고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반면에 스웨덴은 복지국가이지만은 우리보다 입원하는 이 일수가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입원을 많이 할 수 있냐? 그거는 병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OECD 평균이고요.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일본 다음으로 많습니다. 아마 곧 이게 역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엄청 복지국가이고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입원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병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스웨덴은 누구를 입원시킬 것인가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요. 왜냐하면 병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병상이 많으니까 처음에 막 입원시키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멘붕이 온 거죠. 대구 경북에서. 그러면 이렇게 의사를 많이 만나고 입원도 많이 하고 병상 수도 많으면 당연히 의료비 지출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OECD 평균입니다. OECD 평균이 한 4,0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3,400달러 정도 됩니다. 빨간색. 그런데 스웨덴은 아까 보시면은 의사도 많이 안 만나고 입원도 별로 안 하고 그런데 의료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료 이용량이 많은데 어떻게 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수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제가 이 점선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OECD 평균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OECD 평균을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 가격이 55%이고요. 스웨덴은 100%가 넘습니다. 130%. 그러니까 이제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도 의료비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의료비를 적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잘 못하냐? 그거는 않습니다. 예방 가능 사망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을 못해서 죽는 거. 근데 이 OECD 평균이 중간에 15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위에 있습니다. 99명.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적은 것이죠. 이 돈을 적게 쓰지만 스웨덴이랑 우리보다 돈 많이 쓰는 스웨덴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가능 사망률에는 뭐 감염, 암, 뭐 부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치료 가능 사망률인데 이 치료를 못 받아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는다. 이런 일이 OECD 평균은 80명인데 우리는 저 위에 있죠. 43명. 그러니까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스웨덴은 우리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일이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요? 이 회피 가능 사망률을 낮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는 스펜드,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쓰고 AMI, 회피 가능 사망률이 낮은 나라,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돈은 많이 쓰는데 회피 가능 사망률도 뭐 그렇게 낮지 않은 이런 좀 문제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이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복지 국가들의 대부분은 회피 가능 사망률은 낮지만 돈을 많이 쓰는 나라,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복지부가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도 좁지만은 도시와 농촌 간의 의사 밀도 차이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적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는 적지만 의료 공급이 부족하냐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일하는 시간이 긴 이유도 있고 또 국토 면적이 좁다 보니 이 밀도가 높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료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비가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OECD 평균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하늘색 바는 경상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고 노란색 이 동그라미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했듯이 세 개의 큰 이슈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인 시기는 이게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이 완성되었을 시기이고 건강보험이 되면 의료비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료 이용량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저 때는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비급여가 전면화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화살표는 문재인 케어를 하게 되면서 그 상급 병원에 가려면은 뭐 이제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 그걸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비급여로 하던 것을 비급여의 급여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재는 하지 않고 풀어주기만 하니까 의료 이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의료비가 OECD 평균 이상입니다. 이제 이거를 나이를 따라서 보면은요, 이게 원래 자연 상태에서 금방 태어난 아기들은 의학적으로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사망을 하죠. 그 시기를 지나면은 이제 건강한 상태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가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데 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를 했을 때에 모든 연령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노령층에서 의료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당연합니다. 뭐 나이가 들면서 뭐 만성질환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많아지니까 이거는 당연한데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과 의료비 증가 추이를 보시면은요, 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017년에는 이게 한 400만 원 정도였고 전체 국민 일반적인 국민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이 비율이 비슷하게 되는데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13%였고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28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16%로 3%가 증가했는데 의료비는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노인 인구가 20%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인데 3%가 늘었는데 이게 그 진료비가 50%가 늘었으면 이게 지금부터 4%가 더 늘어서 20%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의료비가 급증하냐? 이게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은 의료 이용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 의료 이용이 좋은 거지만은 결점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한
위험한 존재여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공급자는 일을 적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의료 이용, 과다한 의료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필요 이상의 가수요가 의료보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방치했습니다. 표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 공적의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보험제에서는 병원이 공공설립이든 민간설립이든 상관없이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하면은 다 이제 공공병원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건강보험제 국가들은 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영역과 민간의료를 제공하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요양기관 계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민간인데 나는 그럼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이제 요양기관이 되는 거고요. 나는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민간의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당연지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2000년 이전에는 비급여가 좀 있기는 했지만 비급여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맞짱 떠가지고 나 이거 할 거야 허락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서울대병원이랑 세브란스 병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근데 이게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비급여를 풀어주니까 비급여 진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또 이 와중에 의사들이 이제 건강보험 수가가 낮다는 핑계로 비급여를 엄청 열심히 해서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은 원래 비영리 제도인데 의사들이 열심히 환자를 보는 것이 이게 영리 추구적인 면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환자의료 체계가 해체돼서 아주 자유롭게 전국을 드나들면서 닥터 쇼핑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요. 사회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성병 구조가 만성질환, 뭐 고혈압, 당뇨, 고혈압, 그 관절염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인구 고령화가 생겼다. 근데 이 사회적인 측면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인 측면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도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제도를 바꾸면은 우리는 한 번 더 찬스가 있는 거죠. 의사 수가 적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 중간에 핑크색으로 표시된 게 그 1000명당 의사수 변화인데요. 의대 정원은 고정되어 있지만 활동 의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퇴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증가해서 그거랑 거의 비슷한 추이로 이 GDP 대비 경상의료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 좋았을 때는 이 돈을 감당을 할 수 있지만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지금 파란색 실선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없습니다. 의료 이용이 사회화됐기 때문에 의료 이용하는 인구가 따로 있고요. 의료비,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따로 있는데 쓸 사람은 많아지는데 낼 사람은 돈을 낼 사람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의대 정원이 이때까지 고정되어 있었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계속 증가했고 그거와 거의 비슷한 기울기로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의사를 인위적으로 더 늘리면 이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밑에 있는 하늘색이 우리나라였는데 중간에 있는 빨간색은 OECD 평균이고요. OECD 평균보다 의료비가 적었지만은 이게 OECD 평균을 초과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료비 많이 쓰는 거는 좋은데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데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거의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데 기대 수명도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건강 수명인 거거든요. 이게 내가 오래 사는데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아야지 오래는 사는데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프고 뭐 혼자 어떻게 거동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거는 그건 삶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한 12년, 13년 정도로 좀 다른 나라보다 큰 편이고요. 이 갭이 좁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비를 엄청나게 급격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건강수명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뭐에 돈을 쓴다는 거죠? 별 도움 안 되는데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낼 청년들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준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인데요. 1960년대는 이제 부양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산 연령이 유소년도 부양해야 되고 노인도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 연령이 1960년대는 어린이 80명과 노인 5명을 부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년, 유소년 17명과 노인 22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후가 되면은 지금 20살 청년이 이제 노인이 될 무렵이 되면은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117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애는 안 낳으니까 그따 치고 이제 노인이 엄청 많이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젊은 세대들은 일을 하고 싶을까요? 세금을 내고 싶을까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을까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료비를 이렇게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는 꽤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 보장료 이거는 이제 전체 의료비 중에 공단이 내는 거를 이제 보장률이라고 하는데 OECD 평균은 70% 정도이고요. 우리나라는 한 60%를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저런 나라는 80%를 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증 질환은 5%밖에 안 돼서 되게 보장률이 좋지만은 이제 퉁치면은 OECD 평균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실제로 국민들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고 이 보장률이 한 60% 언저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국민들이 보험료 외에 또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도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보장이 불충분하다이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뭐 중산층이라든지 잘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그 아주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잖아요. 옛날로 치면 생활보호 대상자 그런 사람들은 또 완전 무상의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차상위 계층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의료라는 재난적 상황이 되면은 본인 부담금 비율 때문에 그 재난에 빠지게 되는데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약 1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를 이제 그 식비로 씁니다. 이제 그게 한 평균 정도이고요. 나머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거는 그 남는 식비를 제외한 50%에서 의료비로 40% 이상을 쓰는 거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게 10%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뭐 출퇴근도 해야죠. 교통비도 써야죠. 핸드폰 요금도 내야죠. 뭐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이 OECD보다 높습니다. 중간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 OECD 평균은 한 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5%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난적 의료비 가구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보편적 복지죠. 그리고 이 재난적 가구만 선택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장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적 복지입니다. 결국 이 의료보장의 문제는 선택적 복지를 할 거냐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이런 건데 뭐 복지부와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원하죠. 그게 문재인 케어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문재인 케어에서 30조 가까운 돈을 썼는데 실제로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데 쓴 돈은 1조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9조는 그냥 엉뚱한 데 돈을 쓴 거죠.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고. 돈을 어떻게 낼 거냐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보장률이 낮냐? 첫 번째는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네덜란드 보세요. 17%를 냅니다. 저런 데는 소득세율도 많이 우리보다 높은데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낮으니까 의료보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피부양자죠. 이 여기를 보면은 이제 가입자 숫자로 보면은 지역 가입자가 파란색, 직장 가입자가 보라색이니까 이제 보라색 직장 가입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직장 가입자 비율과 그 밑에 보험료 부과액이 있습니다. 이 보험료 부과액에 이 파란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위에 있는 그 세대수, 사람 숫자랑 밑에 있는 돈 내는 숫자, 이 비율이 같아져야지 되는데 실제로는 직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있으니까는 뭐 그거를 감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에서는 사회연대 범위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의 범위라는 것은 고소득자가 그 가난한 사람을 몇 명을 대신해 줄 거냐 그런 건데 보통 사회보장의
사회연대의 범위는 잘 사는 사람은 한 3, 4인분 정도 내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거랑 가난한 사람 한 3명 정도 대신 내주면 된다. 이게 이제 그 사회연대의 범위인데요. 우리는 이게 30배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험료 안 내는 사람이 일단 전체 국민의 40% 정도이고요. 보험료 내는 사람을 이제 1분위부터 20분위까지 20등분을 해보면은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의 평균 보험료는 한 2만 원 정도이고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의 평균 보험료는 5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평균이고 최대 보험료로 치면은 적게 내는 사람은 3만 원, 많이 내는 사람은 35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보험료와 최대 보험료 사이가 3, 4배가 되는 게 사회연대의 정상적인 범위인데 우리는 이거를 30배로 이제 건강보험법에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징벌이죠. 왜냐하면 이 20분인 사람들은 이미 소득세를 48%를 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징벌적인 보험료를 내는 거는 이거는 이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제도인데 이거를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목적은 이게 소득 재분배가 아니거든요. 조세를 걷는 게 소득 재분배지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분배가 목적이 아닌데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소득 재분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징벌적 보험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게 눈으로 보기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나라가 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겼냐. 이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하면서 보험료가 낮고 그러다 보니 수가가 낮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보장률도 낮다 이런 거인데 이 보험료가 낮은 거는 나름 그래도 장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인상하면은 이게 인건비가 늘어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낮은 보험료를 유지했기 때문에 수출주도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수가가 낮게 되었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제 그 의료 이용이 과다하게 되고 혼합 진료가 허용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밑에 제가 의료질 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료질 저하라는 건 제가 앞에서 우리가 뭐 수명도 좋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말하는 의료질 저하는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에 쓸 돈이 없답니다. 그런 면에서 의료질이 저하된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의료기관은 이게 영리를 추구하게 되고 보장률이 낮아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고 보험료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의료비가 증가하는데 사람들은 돈이야 의료비 증가만 이제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급 구조가 왜곡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공급 구조 왜곡이라는 거는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특정과로 몰린다는 거죠. 특정과는 몰리고 특정과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때는 의대 졸업하면은 전공의를 하는 것이 국룰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전공의를 했습니다. 안 하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의대를 졸업하면은 한 10%, 20%가 아예 전공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의로 빠져서 뭐 피부 미용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잠깐 배워서. 그러면은 그 의사는 앞으로 평생 동안 한 40년, 50년을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공의를 하는 애들도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는 거의 요즘 1등 하는 애들이 피부과를 가거든요. 이제 뭐 힘든 과, 이게 위험이 있는 과는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거든요. 분단국가고 언제 전쟁이 생길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특히 외과를 박대하면은 살릴 의사가 없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요청해 주셨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적립금이 많은데 이거를 마치 펑펑 써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복지부도 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야기하면서 뭐 10조를 쓰겠다, 뭐 20조를 쓰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에 쓴 돈 중에 5% 이상을 그해 쓴 돈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꺼내 쓸 수는 있는데 그 해에 이제 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복지부 장관 책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지부는 돈 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 수지가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이 지금 28조나 됐다 이거죠.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건강보험법 그 조항을 기억하시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중간에 급여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쓴 돈. 이게 2018년에는 63조를 썼지만 올해는 거의 100조 가까이 쓸 건데 96조를 쓸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96조를 썼으면은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 돈이 얼마라고요?
48조입니다. 48조. 48조를 적립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얼마 있다고요? 28조. 이게 열심히 이제 올해 흑자를 내도 한 30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18조가 모질래요. 그리고 28조를 메워 넣어야지 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인데 세상에 지금 이거를 28조가 많다고 20조를 꺼내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강보험의 많은 문제가 보험자 측면의 문제도 있고 공급자 측면의 문제도 있고 이용자 측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결국 공급자나 이용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되어도 그 제도의 순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보험자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하고 공급구조가 왜곡되니 지속 불가능하지 않고 돈은 많이 쓰는데 의료보장이 부실하고 국민들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장 제도가 아니게 된 거죠. 건강보험이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보험이 의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보편적 적용, 포괄적 제공, 최소 수준, 공정성과 효율성 이런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보편적 적용은 그나마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를 보장한다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 보장이고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됩니다. 외국인까지 강제 가입시키는 나라니까 뭐 이거는 하는 거죠. 뭐 이거는 그런데 의료급여는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적 제공은 어떤 의료 서비스, 어떤 이제 약이라든지 어떤 의료 기술, 어떤 의료 장비가 새로 개발되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고 사람에게 썼을 때 안전하다면 이게 건강보험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괄적 제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지금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장비라든지 항암제 이런 거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도 이걸 하는 데가 내과이지 않습니까?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돼도 보험에 넣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급여로 할 수밖에 없고 환자들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한방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 안 돼도 그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건강보험 급여로. 이게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환자들, 국민들에게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건강보험인데 한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효성, 안전성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걸로 먹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너무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의학적 필요도에 맞추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못하는 거가 이 최소 수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 수준이 요양기관은 급여 진료만 하고 요양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영리병원은 비급여 진료를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급여 진료를 하는 공공의료 분야와 이 비급여 진료, 상품의료를 하는 민간의료 분야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고급 서비스가 포함될 수 없다는 개념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원했을 때 1인실에 입원을 하면 그게 이제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외국 같으면은 나는 1인실에 입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건강보험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너가 맹장수술을 받을 건데 편하게 1인실에 있고 싶어? 그러면 맹장수술비 자체도 이거는 네가 100%다 돈을 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게 1인실에 입원하면은 맹장수술을 건강보험 적용시켜줍니다. 그리고 1인실 입원료 중에 건강보험료로 해주고 나머지 차액만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부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고급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건강보험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게 공정성과 효율성. 우리가 이제 이게 형평적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료를 3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3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맹장염 걸리면 똑같이 치료해 주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형평적 배분은 하고 있는데 보험료 부담이 단일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다 하고 있지만은 지역 가입자는 재산에다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엉터리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이고 공단이 통합을 하다 보니 이 공영이 왜 죽었나요? 이게 정치를 지탱을 못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 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자의 효율성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공공병원만 챙겨주고 민간병원 90%는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중요한 이 보건경제 공식이 있는데요. 의료비 총액은 가격, 그러니까 이제 수가 곱하기 이용량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이때까지 이 가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만 쪼아가지고 어떻게 의료비를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의료비가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퀀티티, 의료 이용량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쓴 거는 의사랑 해결이 되는, 이제 그 가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의료 이용량을 관리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시면은 오렌지색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야지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표가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이게 활동 의사 한 11만 명 됐는데, 11만 명만 쪼이면은 나머지 5천만 명에게 이제 유권자 2,500만 명에게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 10만 명만 쪼아온 거죠. 이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지금 이제 뭐 건강보험이 거의 망하고 있고, 이게 의료 민영화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양기관 계약제와 이 의료 민영화는 공통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만 두 개는 같지가 않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전국민 의료보장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가장 왼쪽 단일보험, 요양기관 단연지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건강보험의 원래 프로토타입은 요양기관 계약제입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의 일부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전국민 강제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그분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네가 원하면 영리병원으로 가서 100% 본인 부담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낸 보험료를 안 쓰니까 건강보험에서 그 사람들은 영리병원으로 갈 거니까, 그 부자들이, 고소득자들이 낸 보험료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그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양기관 계약제가 되어야지 되는 게 정상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를 의료 민영화랑 헷갈려 하고 있어요. 이 요양기관 계약제는 전국민 의료보장 하에 있는 제도이고요. 이 의료 민영화는 전국민 의료보장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헌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하게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기관 계약제를 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의료 민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가짜 뉴스니까는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기관 계약제는 전국민의 의료보장을 받습니다. 받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 요양기관 계약제고요. 이 의료 민영화 미국 시제도는 전 국민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아이들 이런 사람들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국민들이 그러면 나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의료 민영화입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그나마 살아나려면 요양기관 계약제로 가야 되고요. 요양기관 계약제가 되면은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지만 보통 전체 의료기관이 5% 미만입니다. 허용이 되지만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지 이 가짜 뉴스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망해가고 있는 거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문제는 의료비가 증가하고 공급 구조가 왜곡됐는데, 이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의료보장 제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의료비 할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마구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강보험이 공공의료이고 이게 필수 의료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원인, 이제 저수가다. 그리고 이게 너무 소송을 많이 한다. 이런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칠 거냐? 결국은 의료보장의 원칙을 회복해야 되고, 그 4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의료 이용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시장을 분리해야 되고요. 우리가 돈이 없었을 때는 저수가, 저부담, 저보장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으니까는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보장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제정신을 차린 다음에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국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가 미쳤죠. 그리고 대통령은 미친 방향으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